7월에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CMBS 이게 만기가 6월 말이라는 거예요.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원초적으로 잘못됐어요. 사우디가 감산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정부의 잘못된 환율 정책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21세기 경제학 연구소고요. 경제학을 평생 연구해온 경제학자입니다. 어떤 심각한 경제 위기, 경제 파국이 오더라도 적절한 정책이 신속하게 펼쳐지면 그게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연쇄적인 금융회사들 파산, 은행 파산을 정말 기가 막히게 차단을 해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실버게이트 사건만 터졌을 때도 미국 정책당국은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는 않을 거다. 금융위기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자마자 은행의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 이런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예금 전액이 보장되니까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념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차단해냈어요. 그래서 은행의 줄도산, 파산 뭐 이런 것은 안 일어나게 됐죠. 다만 금방 말씀드렸던 세계 금융기관들의 자산이 3,3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경제 순환에서 이탈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미국의 유동성이 수축이 됐고 그리고 그 금액이 미국 번원통화의 6%라는 놀라운 아주 큰 규모거든요. 이게 지금 경제 순환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 퍼스트 리퍼블릭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은행 등이 이제 연속적으로 금융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신용 파괴 원리는 물밑에서 작동하고 있다. 어디선가 또 트리거 역할을 할 어떤 사건이 터지면 또 신용 파괴 원리가 수면 위로 올라가서 가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할 것들은 워낙 돌발적이에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 트리거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6개월에서 9개월 후에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융위기가 진행되는 게 보일 거다. 다우지수 같은 거는 3만 1회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무사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공동으로 116만 배럴을 감축하자 합의를 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석유 가격은 일시적으로는 당장 오르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이 대외적으로 공포하기에는 물가 불안 때문에 고금리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지금 안정 추세에 들어갔잖아요. 지난해 6월 말 경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1% 상승했다가 올해 2월부터는 이제 6.1% 그리고 최근에는 6%까지 떨어졌고 앞으로도 조금씩 더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석유 가격을 이제 올리기 위해서 감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석유가가 오르게 되니까 미국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되죠. 당연히 감산을 하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물가에 직격탄을 쏘게 되죠. 그럼 물가는 상승하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들 하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은 러시아와 이제 사우디가 감산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석유 가격 하락을 막지 못할 거예요. 심리적인 이유로 일시적으로는 이제 석유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그 틈새를 찾아서 석유를 증산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든 사우디든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감산을 하기로 했으면서 몰래 증산을 할 수도 있어요. 팔 수 있는 데다 슬쩍슬쩍 비밀리에 팔게 될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실제로도 석유 등 각종 자원들 가격은 어떤 경제 변화에 대한 반응 민감성이 가장 떨어져요.
물론 속도는 굉장히 빨라서 한번 반응하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만 올라도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시차가 있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좀 부진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한참 지나서 석유 가격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석유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을 합의했어도 석유 가격은 장차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지난해 석유 수출국 오페크라 그러죠. 그 오페크가 무려 20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잠깐 올랐던 석유 가격이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번에도 사우디와 러시아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또 감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석유 가격은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 가격이 오를 때 주식 시장이 상승할 때도 있고 또 내릴 때 상승할 때도 있고 그 상황이 다양하게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식 가격은 경제 성장률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경기가 상승 추세일 경우에는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이게 돼요. 반면에 이제 경기가 하강할 때는 약간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은 약세를 보이거든요. 그런 게 훨씬 더, 그러니까 소득 변동이 주식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끼치지 석유 가격 등락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주 미약해요. 물론 이제 석유 가격 상승이 성장률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면 그 2차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쳐요. 근데 그건 1차적인 영향이 아니니까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적으로는 물론 이제 영향을 좀 주겠죠. 그 심리적인 것은 단기간에 나타나고 단기간에 이제 그 영향이 사라져요. 그래서 관심 안 가지셔도 돼요.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비산유국들 그리고 산유국이더라도 국내의 수요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는 나라들은 경상수지가 악화돼요. 이제 그런 나라들은 환율이 상승할 개연성이 아주 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만 이제 따지고 보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상승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적으로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시 시장의 힘에 의해서 떨어졌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때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1,440원을 넘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2022년도에도 이제 사실은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잘못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수출이 줄어드냐면 첫 번째는 환율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해외 바이어가 니들 이익 많이 보잖아. 수출가격 좀 깎자. 그러면 다 응해요. 수출업체가 응하지 않는 업체가 드물어요. 그래서 수출은 줄게 돼 있어요. 설령 해외 바이어가 그런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업체가 스스로 깎아줘요. 이거는 이제 풀코스트 원리가 작동한다고 얘기하는데 풀코스트 원리라는 게 뭐냐면 기업은 적정 이윤 플러스 총 비용으로 가격을 결정한다예요. 환율이 상승하면 적정 이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윤이 커지니까 적정 이윤보다 이제 이윤이 커지니까 기업은 이제 수출 가격을 깎게 돼요.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래서 해외 바이어가 수출 가격을 깎자고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 기업들이 깎아줘요. 그러나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똑같은 물량이 수출되더라도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기준으로는 이제 수출 금액이 줄어들죠. 그래서 수출은 반드시 줄어든다고 해요. 지난해 이제 환율이 급등했을 때 그것 때문에 수출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경상수지가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 달러예요. 약 300억 달러가 이제 우리 국내에 추가로 유입됐는데 그렇다면 환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부가 끝까지 막고 있어요. 정부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난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뚝뚝뚝 떨어졌어요. 1분기, 2분기에 분기별 성장률이 2.6, 3.0%였다가 3분기에 1.3%로 반토막 나고 그리고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를 기록해서 축소 재생산이 들어가요. 물론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환율이 상승한 것도 여기에 크게 영향을 끼쳤어요.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모든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요. 그러면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경기는 하강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신용 파기 원리가 가세하면서 그 하강하던 성장률을 더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그 석유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 환율은 시장의 힘에서 떨어지는 압력을 작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우리 경상수지가 다소 약화되잖아요.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거나 경상수지 적자가 생기게 되면 환율은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동을 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2, 4분기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할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환율 방어 정책을 펼치더라도 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집권 초기에는 환율을 상승시키는 그 정책이 강력하게 펼쳐져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지금 현 정부 똑같았어요. 근데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잖아요. 그럼 경기가 부진해지고 또 정책 당국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로 쏠리게 되면서 환율 방어에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면 환율은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적정 환율은 사실은 900원대 미칠 거예요. 근데 정부가 지금 막고 있어서 지금 1,300원대, 오늘 1,320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적정한 환율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정부의 잘못된 환율 정책이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수출을 줄이고 경상수지 흑자를 줄이고 그래서 경기 부진을 일으키고 이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제발 정책 당국이 이론에 너무 집착해서 그래요. 현재 경제학 이론은 그 얘기를 하죠.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틀렸단 말이에요.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자주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현실을 봐야지 왜 이론에 집착하냐는 얘기죠. 현실은 자연의 섭리가 만들어낸 거고 이론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자연의 섭리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책 당국이.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펼치니까 우리 경기가 지금 어려운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물론 트리거가 어떤 게 터지면 7월에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트리거는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게 돌발적으로 벌어지는 거니까 실버게이트 사건이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뒤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또 이제 시그니처 은행 파산하고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벌어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할 게 터지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다만 지금 7월 달에 금융위기가 터질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CMBS, 그냥 상업용 부동산 담보부 증권, 이게 만기가 6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만기가 되면 환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 환매가 안 되면 당장에 터지는 거죠. 이게 이제 만기를 지나면 금융위기가 터질 거라는 근거로 CMBS 만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MBS,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해서 일반 부동산까지 포함한 그 증권이 이제 MBS인데 그 MBS하고 국채는 법률상 현금과 비슷한 역할을 해요.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로도 인정해주고 연준의 어떤 정책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 외환보유고에 포함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제 그것들은 다 현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가치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CMBS 혹은 이제 MBS 이런 것들 가치가 뚝 떨어지게 되면 이제 금융회사들 경영수익이 악화되죠. 그러면 신용 파기 원리가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7월 말 혹은 7월 중순 이때쯤 되면 위험한 사태가 터질 거라고 이제 얘기들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 다른 그 경제 병력의 임상 사례들을 보면 그게 이제 금융위기가 진행하는 거는 드물었어요. 그래서 트리거가 터져야 그때 7월 말에 금융위기가 본격화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은 지금 금리 낮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낮추는 순간에 달러가 약세로 전환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니까 미국에 투자된 국제 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을 이탈한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물가가 설령 2%대로 떨어져도 지금 고금리 정책 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미국은 원초적으로 잘못됐어요. 경상수지 적자 때문에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으로 일시적인 난관은 돌파했어요.
근데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 결국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더 키우고 있어요. 지난해같이 어려운 상황이면 경상수지 적자 폭이 줄어야 되는데 지난해에도 미국은 1,000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앞으로는 더 크게 증가할 거예요. 경기가 부진해지면 잠시 줄어들겠지만 경기가 호전되는 순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 커져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미국 달러 가치가 폭락하는 수가 벌어져요. 미국은 아주 조심스러워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미국이 예금 전액 보장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뱅크런이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는 것은 차단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이제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처할 수단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거든요.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면 미국에 투자된 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래서 국제금융자본들이 환차손을 피워서 미국을 이탈을 하게 돼요. 그럼 미국의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곧바로 금리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해서. 그래서 미국은 금리를 낮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올리자니 기준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CMBS를 비롯해서 MBS 가격도 떨어져요. 그 가격이 떨어지면 금융회사들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면서 파산 사태가 줄지어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다만 금리를 낮췄을 경우에는 환차손 때문에 국제금융자본이 이탈하면서 금방 금융위기가 진행을 해요. 근데 금리를 올렸을 때는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 악화가 되고 그걸로 해서 이제 금리가 진행되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미국은 당분간은 기준금리를 베이비 스텝이라도 0.25%라도 다시 올려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아마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이 금리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런 문제잖아요.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나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뭘부터 알아야 되냐면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진화하기 위해서 취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요. 3월 23일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3.25% 올렸는데 3월 8일 실버게이트가 파산하면서 그때부터 이 기준금리 올리기 직전까지 미국의 연준의 밸런스 시트 이걸 보면은 무려 3,910억 달러의 통화를 추가로 공급했어요.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통화량 증가지 금리가 아니에요. 저금리가 아니라고요. 통화량을 늘리면서 기준금리 또 이렇게 올리면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물가 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기준금리를 올렸으니까 미국이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이유가 다른 데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예요. 미국은 2020년도에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2.9%였는데 이게 2021년도에는 GDP의 3.6%로 급증을 해요. 이걸 만약 방치했더라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경상수지 적자분만큼 그때 약 8천억 달러의 이제 경상수지 적자였는데 그게 국제시장에 추가로 공급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순간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러면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손을 피해서 미국을 이탈해요. 그 즉시 신용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서 미국은 금융위기에 빠져들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펼친 거예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자마자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니까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든 거예요. 환차익이 생기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은 다른 나라 국제금융자본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유동성을 풍부하게 했고
그 유동성이 풍부한 게 미국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고 미국 내 금융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대신 다른 나라는 어떠냐는 얘기지. 다른 나라는 이제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국내 저축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간 거야. 또 강달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또 흘러 들어간 거죠. 다른 나라들은 이제 유동성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유동성이 이게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난해 이제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거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나라들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했던 제3세계 국가들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60개국에 가까운 나라들이 외환위기에 직면했거나 외환위기에 늪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미국의 고금리 강달러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세계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사실 이거는 제가 미래형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다른 어떤 분석이나 진단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진단을 따라오지 못해요. 미래형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분석이든 진단이든지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래요.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잘못되게 믿고 있으면 미국이 장차 고금리 정책을 포기하고 저금리로 돌아설 것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게 돼요. 그 얘기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경제 질병은 이제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 같은 경제 질병은 국가와 국가 간에만 전염된 게 아니라 전 세계로 순식간에 전염이 돼요. 왜 그러냐면 국내 경제에서도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지만 국제 경제에서도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어느 한 부분에서 어느 한 나라에서 유동성이 수축되는 일이 벌어지면 이게 이제 신용 파괴 원리를 작동을 시키면서 국제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에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나 이런 경제 위기가 터지면 바로 이게 다른 나라로 전염되는 거죠. 이 제3세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산유국을 제외하고는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거든요. 이제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외환보유가 금방 고갈 위기를 처하게 되고 외환위기로 빠져들어요. 외환위기에 빠져들면 또 금융위기도 같이 진행이 돼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외환위기든 금융위기든 어느 하나가 발생을 하면, 특히 외환위기가 먼저 발생을 하면 금융위기가 따라와요. 그래서 흔히 이거를 트윈 크라이시스, 쌍둥이 위기라고 불러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시작해서 경기가 하강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축소 재생산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한 뒤에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갈지를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외면하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약하게나마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엇인가 트리거가 발생해서 어느 곳에선가 금융위기가 진행을 하면 전 세계에 전염되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 다시 덮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중적인 타격을 입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기에 또 다른 금융위기가 덮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든지 부동산 시장이든지 견뎌내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요. WDB 올 거다.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디스카운트가 좀 심해요. 그래서 버블이 생긴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또 다른,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2000 밑으로 떨어지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우리나라는 디스카운트가 많이 돼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거품이 생긴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뭘로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1989년 4월 달에 우리 주가지수가 1004를 기록했어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때 당시 미국의 다우지수가 25,000을 좀 넘는 수준이었어요. 우리나라로 한 2배 반 내지 이제 3배 가까운 지수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미국은 36,000까지 갔다가 지금 33,000대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3,300까지 갔다가 지금 2,400, 500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디스카운트가 심하게 돼 있고 거품이 생긴 적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면 국내 유동성이 수축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유동성 위축 상태였었는데 유동성이 풍부해야 주식 가격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쭉 줄어들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수축되면. 그래서 자칫 우리 주가 지수가 2000도 깨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어쩌면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근데 대신 주택시장은 우리 거품이 좀 심했잖아요. 2018년, 2019년, 20년 사이에 아파트 중심으로, 특히 이제 투기 열풍이 불었던 지역 중심으로는 심지어 서너 배 올라간 데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붕괴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절반까지 떨어진 그 아파트 단지가 있을 정도예요, 그 가격이. 지난해 말로 해서 급매물은 다 소화된 것 같아요. 부동산 주기를 보면 광기가 보통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이 반년에서 1년, 붕괴가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5, 6년의 정체기로 가요. 근데 그 정체기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 금매물 다 소화됐으니까 정체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세계적인 금리가 우리 경제를 덮치게 되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수준도 견디기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또 한 번 폭락 사태가 와서 더블 딥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요. 좀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시간에서 보시면 거짓말같이 부동산의 세계가 보입니다. 계획을 잡아라. 왜? 정권이 바뀌고 정치인들이 바뀌어도 장난 못 치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알려면 퇴근하시다가 한번 쭉 보시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국토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